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친구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셔도 또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지난주 뉴욕 증시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만 또 최근에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그런 우려,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물가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시장이 어떤 방향을 잡을지 좀 주목이 되네요. 네, 시장이 어떤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싶어 하는지는 지난 주말 확연하게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시장의 독해법으로 따지자면은 고용 지표는 너무 좋았고, 그렇게 된다면은 뉴욕 증시는 조금 움찔했어야 되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늘 익숙한 흐름을 보이다가 금방 또 이렇게 장이 열리니까 미국 장 그냥 감아 올리더라고요. 주요 지수나 그리고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에 다 와 있던 그 M7 비롯한 주요 종목들이 예를 들면 테슬라 160불 같은 레벨. 또 반도체 관련주들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 지켜줘야 할 레벨들에서 승부가 당장은 안 무너지는 쪽으로 났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좀 2분기 시작한 한 주 동안의 흐름 가운데서 이렇게 시사하는 바를 한번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 송 대표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분기 시작하고 나서 한번 성적표부터 한번 볼까요, 대표님? 그러면 개괄적으로 큰 그림이 보일 것 같은데. 성적표를 하시면 세계 증시. 증시. 사실 이제 앞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다행스럽게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내내 빠지다가 좀 반등을 보여서 다행스럽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날 일어난 일들만 놓고 보면 해석이 참 어렵다. 왜냐면 주시장은 잘 말씀 좀 뜨거웠던 그런 고용 시장을 잘 해소를 해줬는데, 문제는 금리는 올라가서 채권 시장은 빠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갔는데 금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가도 올라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채권만 빠지고 채권 가격만 빠지고 나머지들이 다 올라가는 좀 이런 표현 좀 희한한 시장. 이게 소위 논리적으로는 연결이 서로 안 되는 시장 상호 간의 어떤 상관관계적인 설명이 좀 힘들어졌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이번 주 한 주를 좀 더 말씀 주신 대로 방향이 잡히는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의 이제 은행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죠. 또 지난주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아쉬운 왕에 귀한, 정확히 좋은 표현이신 것 같은데, 근데 워낙 이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은 있는데,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에도 한 2% 빠졌고 한 달 동안도 한 3% 이하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빗바래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실적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실적이 올해도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잘 끌고 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 주를 좀 시작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 발표된 그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보면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단 말이죠. 이러면 이럴수록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적어도 매파의 손을 좀 더 들어주고 비둘기파한테 그 힘을 빼는 그런 숫자가 나온 것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 파월이 저번에 그 뉴욕 타임스 기자가 질문했을 때 고용시장 뜨거워지면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저번 회의에서 있었고, FMC 때. 근데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고용 지표가 뜨겁게 나온다고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물가에 좀 더 집중하고 고용은 후행적인 걸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일반적인 숫자들은 지난주에 다 보셨을 거라서 제가 재미있는 차트를 갖고 온 게 뭐냐면, 짙은 파란색 선이 시장에서 예상한 비농업 고용, 신규 일자리고요. 하늘색 막대가 실제치입니다. 보시면은 지난 2년간
짙은 파란색보다 하늘색이 항상 대체로 다 높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가만 보면 다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난주만 마치 3월 한 달이 20만 예상했는데 30만 나와서 우와 이게 뭐가 바뀌었나? 그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는 되게 보수적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실제는 엄청 좋게 나오는 그런 게 지난 2년간 지속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에서는 고용 지표가 되게 좋은데 저번 숫자만으로 시장이 갑자기 뭐 크게 변했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굳이 없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안에를 뜯어보면 임시직, 우리로 따지면 이제 알바죠, 알바. 예. 알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정규직은 사실은 좀 줄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고용의 질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걸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연준 입장에서 저걸로 어떠한 자신의 방향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적어도 지금까지 분석가들의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노동급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자리를 예상하는 네. 추정하는 것들이 여러 방식이 있는데 네. 일단은 당신 이번에 소위 그러니까 서베이라고 그랬죠. 설문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농업급여는 주로 기업 쪽에서 신규로 얼마나 일자리가 찍혔는지 새롭게 이제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소위 농장에서 비노동급여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비농업급여입니다. 그렇죠. 비농업급여죠. 제가 잘못 썼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석에 좀 혼란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예요. 이게 제가 비농업인데 네. 정말 네. 잘 쓰. 네. 비농업급여인데 네. 그래서 비농업급여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농업을 제외하면 농장은 워낙 변동이 그렇죠, 심해서 예. 그걸 제외한 나머지에서 신규 일자리가 늘 기존 거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연준이 이것 때문에 적어도 이제 급격한 변화를 그런 정책에서 그럴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좀 낮아 보인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나온 지표 자체가 비농업 부문의 고용 지표인데. 네, 제가 예. 실수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고용시장 자체가 보면 지금 석 달 연속 평균 증가폭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주에 보게 되면 이제 3월달 CPI, PPI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물가, 인플레이션도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어쩌면 올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 해석도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좀 물러서는 것 같습니다.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50% 언저리까지 내려왔어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7월 뭐 그 이후로 좀 밀릴 확률도 있고 굴습이나 뭐 지금 각종 매파들은 올해 없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 한 2번 얘기했다는 사람이 한 번은 줄어들기도 하고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마 거기에서 일종의 이제 굳이 굿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또 새로운 차트를 갖고 왔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지표라는 거는 후행적인 건데 네. 이것이 2분기 이후로 우리가 볼 수치들은 생각보다는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걸 보는 게 미국의 소위 전미 자영업 협회에서 매번 발표를 합니다. 매달. 예. 앞으로 우리가 채용을 더 많이 할 거냐 적게 할 거냐 채용 의도들을 발표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먼저 4개월 정도 앞서서 지금 그 소위 녹색선이 지금 아래로 좀 뚫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자영업자들이 소위 이제 작은 맘앤팝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 이제 앞으로 채용을 좀 줄일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미 이제 잡히고 있고요. 네네. 이거를 4개월 후행하면서 시차를 두고 아까 우리가 봤던 비농업 급여가 비노동이 아니고 네. 비농업 급여가 지금 따라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크리티컬한 시점에 좀 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상황은 되게 고용 시장이 되게 단단하고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앞으로 나타날 숫자들이 그 녹색선을 따라 흘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연준의 한테는 조금 더 여유를 줄 수 있는 노동시장이 고용시장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 공격적인 코멘트를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다만 사실은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I 수요일 날 발표가 될 때 어떻게 나오냐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더 보는 건 이따 우리가 얘기했지만 유가입니다. 사실은. 유가, 예.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중동발 전쟁 확산 우려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빠르게 지금 튀어오르고 있잖아요. 브렌트유가 90달러를 이제 넘어섰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잊어먹고 있지만 중동에서는 지금 이슬람 국가들은 라마단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라마단이 4월 끝이 10일 납니다. 정도면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4월 9일입니다. 9일 날 끝나요. 네, 내일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내일 저녁 정도면은 이제 유럽 기준이니까 다 끝날 거면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란이 어떻게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수요일 날 CPI도 중요하지만 중동에서의 어떤 변화, 흐름, 라마단 이후에 이란의 그러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WTI보다 앞서서 브렌트가 급격하게 위로 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석이 되게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래저래 뭐 사실 뭐 악재로 여길 만한 어떤 지표들이나 또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적지 않은데 시장은 어쨌거나 금년 들어서 잘 가고 있고 다만 이제 유럽 쪽이 이제 미국 고용 지표 이후에 뉴욕장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최근 들어서 잘 나가던 유럽이 지수 상승폭은 미국보다 낮습니다. 어지간한 유럽들이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일본도 살짝 이제 꺾이려고 하는데 니케이는 지금 금년 들어서 벌써 뭐 16.5% 지수 자체가 뭐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정도의 어떤 상승률을 보였으니 거기 비하면 우리가 코스피 2.2%, 코스닥 뭐 0.66%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상방으로 오히려 더 포텐셜이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다른 데는 많이 갔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키 맞추기 내지는 좀 소외됐던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린다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4월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결국은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삼성전자가 중요하다. 네네,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말씀 주신 김에 지난 한 주의 그런 글로벌 증시를 같이 평가를 해보면 확실하게 말씀 주신 대로 홍콩 증시가 지난주에는 좀 확실히 좀 나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았다 해봐도 이제 그러니까 주간 기준으로 한 1.1% 정도 오른 것이고 지금 제가 붉은색線으로 이게 이제 주간입니다. 이게 지난주 좋기는 중국이 좋았네요. 네, 홍콩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워낙 연초에 헤맸다가 중국이 좀 버텨줬고 홍콩이 좀 버텨줬고 반면에 맨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연초에 가장 잘했었던 그러니까 지금 그 녹색선이 이제 상대적으로 연초 이후의 성적인데 일본이 사실은 제일 많이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유럽들도 그 사이 좋았던 이탈리아, 뭐 독일, 뭐 전반적으로 프랑스 전반적으로 다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양세가 나타났고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뭐 상대적으로는 그냥 보합에서 조금 더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정도 수준. 그리고 대만하고 네덜란드가 생각보다 좋았는데 이거는 반도체 쪽에 좀 집중돼 있는 그런 나라들이 생각보다는 좀 잘 버텨준 그런 정도로 해석이 전반적으로 되는. 그래서 지난주 한 주는 확실히 좀 숨고르게 하는 쉬어가는 한 주가 됐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실적 시즌에 매크로 변수의 그러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실적이 발표되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소화해 나갈 거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중국의 경제 지표들 대표적으로 이제 PMI 제조업 지수들이 좋아졌죠. 이런 것들이 확실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중국 제조업 PMI가 50을 넘어섰는데 이게 6개월 만에 확장 국면이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의 제조업 그러니까 공급자 구매 지수 이제 다 이번 달이 지난달보다 더 좋았니 나빴니?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니? 줄어들 것 같니? 이제 그래서 50이 넘으면 확장, 줄어들면 수축 국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50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차이신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민간에서 이거는 추정하는 거죠. 이게 중국 차이신 지표가 붉은색 선인데 이거는 이미 5개월째 계속 확장 국면을 보였는데 의외로 항상 우리가 인플레 됐다고 생각했던 공식 지표, 이거는 이제 중국의 소위 공기업들이 많이 포함된 대기업들 위주의 그런 지수거든요. 이게 드디어 지난달에 지금
그러니까 확장 국면으로 치고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좀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 사이 중국에 대한 불신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 양회 전에도 막 전인대 지나왔는데도 중국이 정말 돈을 푸는 거 맞아? 제대로 푸는 거 맞아?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 효과들이 분명 이 PMI가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아 효과가 있긴 있구나. 라는 것들을 표현해 줬기 때문에 지난주 한 주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빠지는 가운데서도 홍콩을 비롯한 중국 증시가 그 플러스권을 냈던 것이 이제 저기에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중국 안에서 숫자들이 지금 PMI 자체는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산출 가격이나 투입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은 저쪽이 그 소위 디플레이션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네네. 측면에서 놓고 보면 헤드라인 넘버는 좋은데 지금 여전히 좀 아래쪽에 그러니까 소위 수면 아래에는 좀 여전히 좀 그 고생스러운 숫자들이 있어서 중국의 재정 부양책이 얼마나 좀 더 강력하게 나오느냐 예. 아직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잡히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에 어쨌든 기대감을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러한 지표 공식 PMI가 플러스로 50 이상으로 나왔다는 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차이신하고 이제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공식 그 PMI 저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고백한데 작년에 보면 저 까만색 선이 더 아래쪽에 그것도 50 아래 수축 국면에서 오래 머물렀지 않습니까? 네. 저걸 보면서 제가 좀 그동안 너무 중국 지표 갖고 험한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믿네 못 믿네 뭐 손을 타네 어쩌네 했는데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조차도 저렇게 우리는 수축 국면이에요라고 차이신 수치보다도 낮아요라고 했는 거 보면은 막 인정해주고 저기도 네. 나름대로 그냥 만들어낸 숫자는 아니다 조사는 한다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50으로 돌아서니까 저거는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굳이 과소평가할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게 또 시장이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꼭 필요한 전 필요하죠. 세계적으로.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출 경기가 지금 1, 2월 달에 좋아지고 네. 사실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제조업 지표가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 수출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반가운 수치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중국이란 나라는 여러 가지 감정을 갖다가 유발해요. 보면은 너무 힘들고 뭐 깔아앉으면 우리도 같이 괴로워지니까 안 그랬으면 싶은데 또 치고 나올 때는 또 갑자기 겁이 나기도 하고 비아디 저렇게 막 자동차 판매 뭐 전기차 판매할 것 없이 저렇게 테슬라를 제낀다거나 그 샤오미가 저는 자율주행 단 자동차를 만들어낼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네. 물론 자꾸 사고가 납니다만 네네네. 이 또 화웨이가 또 3번 접는 폰 나온다면서요. 그렇겠죠. 3번 접는 거는 삼성전자보다 빠른데 물론 이제 그 품질의 문제하고 이제 상업성의 문제는 이제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나라가 노는 것 같아도 놀진 않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도 좀 잠재적인 변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부동산 리스크는 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예. 네. 당연히 이제 왜냐하면 중국의 GDP의 30%가 다 그쪽에서 나오는 네네네. 거였기 때문에 중국 도민이 뼈를 깎는 사실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부동산을 누르고 예. 제조업 기반에 지금 투자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것이 성공을 중국이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많이 어려워지면 이제는 워낙 규모가 G2지 않습니까? 커졌기 네. 때문에 네. 이것이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도에 상당히 중국이 한번 고생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만일 중국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잘 해결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된다.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기 옐런 장관이 지금 중국 방문했다고 지난주 뭐 뉴스가 나왔는데 특별하게 뭐 들리는 소식은 없나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뭐랄까 선명성 경쟁을 하러 지금 간 거라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사실은 과잉 생산
제조 능력에 예, 예. 대해서 뭐라고 하려고 간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그게 사실 해결이 되겠습니까? 남의 나라인데. 그래서 그래서 미국이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 줄이겠습니다 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일종의 이제 민주당 대표로서 일종의 가서 사실은 선거 운동을 하러 간 거다라고 저는 개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뭐 1분기가 지났고 2분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연초 이후에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4만 선을 넘어서고 34년 만에 최고치. 그런데 3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한 3월 22일이죠. 4만 천 찍고 나서는 조금 숨 고르는 모습이고 오히려 최근에 뭐 항생 쪽이 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는 그 업종 로테이션, 네. 그러니까 그 섹터 로테이션, 예. 그러니까 업종의 순환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자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시장의 약간 순환매 뭐 그런 것이 혹시 일어나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래 우리나라가 좀 더 좋아질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대를 분명 하고 있는데 다만 걱정은 환이에요, 사실은. 환율. 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대로 지난주에 해석하기 되게 어렵다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금리가 일주일을 한 달도 계속 사실은 연초 이후에도 금리가 계속 좀 오르고 있거든요. 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 시장 금리 제가 차트를 5번에 장표에다가 갖고 왔는데 미국 주도로 지난 한 달간 보면 사실은 그 스위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금리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미국은 다시 4.4를 찍었고요. 어제 보니까 지금 오늘도 좀 다시 올라가고 예. 있던데 그다음에 뭐 어디든 지금 캐나다, 프랑스, 일본, 스웨덴 뭐 모든 거 할 거 없이 스위스 정도 스위스는 워낙 낮은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지금 그 기준금리를 낮췄지 않습니까? 네. 그거 효과를 제하고 나면 전반적으로는 금리가 다 우상향하고 있다. 그런 것이 좀 걱정스러운 거고요. 근데 미국 금리가 가장 빠르게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강달러가 좀 지속되고 그러게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차트에 제가 갖고 온 것이 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연초 이후에 사실은 올해 시장의 기대는 달러 인덱스가 약해되면서 달러 약세 그래서 나머지 신흥국이 좀 좋아지는 미국을 제한 나머지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달러는 오히려 지금 강달러로 지금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중국 위안화 유로 정도 되고 지금 저 밑에 보면 스위스 프랑이나 일본 옌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던 그런 나라들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막 탈피한 일본 뭐 이런 데들은 여전히 맥을 못 치고 지금 약세를 지금 기록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강달러가 지속되는데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나머지 국가로 지금 가는 그런 그림. 미 강하게 그려지지 못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좀 더 수혜를 보려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탈미국 나머지 국가들한테 자금이 흐름이 빠지려면 일단 달러의 강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뭔가 좀 미 연준 입장에서 좀 금리가 내려간다라던가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져야 맞습니다. 강달러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결국은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달러 강세는 지속되는 거. 이것이 이제 일종의 나머지 나라들의 상당히 그런 골치 아픈 중앙은행들의 문제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유가 흐름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면서 뭐 브렌트는 이미 $90를 넘어섰고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도 지금 최근에 보니까 한 6거래일 연속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건 걱정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유가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그걸 정제해서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닐 때 거기다 휘발유 넣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7번 차트를 제가 브렌트유랑 미국의 휘발유 선물가를 같이 그린 차트를 갖고 왔는데 검정선이 이제 브렌트유고요. 이게 이제 $90를 좀 넘어섰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건 미국의 휘발유 선물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붉은색 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그 2022년 저 때 급등했을 때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 같이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 보면 차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브렌트유 빠지는 것만큼 휘발유 선물가가 빠지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 그 이유가 뭐냐면 유가 원유를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소위 우리나라 따지면 뭐 SK 이노베이션이니 뭐 GS 칼텍스나 이런 데 가서 정제 공장에서
결국은 정제를 해갖고 거기서 디젤도 뽑고 휘발유도 뽑고 이래서 이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는 이 휘발유 안 쓰고, 네. 그러니까 소위 그 화석 연료 안 쓰고 다 전기차로 간다고 하니까 이 공장들을 증설을 하거나 개보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의 정제 능력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대신해주고 있었냐면 러시아가 해주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 전쟁 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로부터 디젤, 휘발유 수입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보신 대로 휘발유 가격이 그러니까 원유 가격 움직임보다 좀 더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붉은색 선이 브렌트유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잘 안 떨어지는 모습이 여기에 있다. 그다음에 제가 전에 지나가는 마다 한마디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출퇴근 거리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서요. 다 네. 외곽으로 빠졌다면서요. 맞습니다. 특히 네. 잘 사시는 분일수록 더 멀리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거의 2.7배, 한 3배 늘어났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악시오스 거기에서 발표된 이제 서베이 자료인데 제가 이제 계산을 지금 마일로 계산하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고 요거를 좀 킬로미터로 제가 환산을 해봤는데 코로나 직전에는 평균적인 출퇴근 거리가 16km 정도 우리나라로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43km 정도. 그래서 거의 2.7배,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아, 그러네요. 지금 보시면은 우측으로 보시면은 거의 그 25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연소득이 한 3억 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거의 66km. 이거 출퇴근하면 100km가 넘는데 어떻게 예. 출퇴근하시나 싶은데 예. 어쨌든 저런 분들이 엄청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휘발유가가 올라갈 때 물론 뭐 연봉 3억이 넘는 분들이야 휘발유가 올라도 뭐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어쨌든 중간 이하 쪽은 분명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 있어서 결국은 휘발유 가격의 향방이 어찌 보면 올해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고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라바단까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가의 향방이 앞으로 전반적인 매크로 방향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2,725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 지수는 87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는 85,600원, SK하이닉스는 1.4% 하락, 0.3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2,1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이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9,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가 1%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2만 8천 원이고요. 기아는 0.38% 하락이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0만 4,600원. 셀트리온이 0.4%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17만 6,700원이죠. 포스코홀딩스가 0.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9만 1,000원. 네이버가 0.4%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9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3% 약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3만 500원, 에코프로가 5%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2만 1,000원이고요. HLB는 보합 예상됩니다. 알테오젠이 0.6% 떨어질 걸로 보이고 이 가운데 엔캠이 5%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36만 2,000원. HPSP가 지금 1% 하락이 예상되고요. 46,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리노공업이 0.9%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26만 4,500원. 셀트리온지약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4%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예상 체결가 18만 4,900원이고 이호테크닉스도 5% 강세가 예상되죠. 호가는 25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뭐 그 밖에 섹터로 봤을 때는 오늘 또 금융주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번 주 미국 쪽에서는 금융주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 지금 호가에서는 KB금융이 2% 강세가 예상되고 신한지주도 1% 상승 예상됩니다. 그 밖에 하나금융지주도 0.5%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오늘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좀 상승이 예상되고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섹터,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올랐고 그런 측면에서도 또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 뭐 동시효과 분위기로 봐서도 반도체는 계속 가고 네. 그게 지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받치거나 견인하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다 가지는 않는 그렇죠. 뭐 그런 장이 또 예상되는데 환율하고 금리도 뭐 송 대표님도 자꾸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저 송 대표님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아주 뭐랄까요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 전고점도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2022년에 봤더니 9만 원대도 한번 가능하고 심지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이제 갑자기 이제 유튜브 썸네일에서 이러다 11만 전자 뭐 이런 제목도 나와요.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또 현상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좀 뭔가 이 작심을 한 느낌은 안 드세요? 이번 기회에 아예 삼성전자의 그 레벨 자체를 한 단계 올려버리는 그러니 이제 밀리더라도 얼마라고 하는 그 바닥이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네. 습성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네. 그 AI 흐름에서 잘 탔던 분들은 상관없겠는데 네. 일단 못 탔던 분들은 아. 상대적으로 지금 제일 못 갔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마지막 막차를 탄 거죠 한마디로 예. AI 흐름을 예. 막차를 탄 거고 예. 보여진 게 AI 서버에 꼭 그 엔비디아의 GPU와 SK 하이닉스의 HBM만 필요한 게 아니고 고대역폭 메모리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낸드도 필요하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낸드 가격이 지금 예. 사실은 그러니까 PC나 노트북용으로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AI 서버용으로 많이 늘어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삼성전자도 AI 수혜주가 되겠구나라는 것. 근데 주가가 많이 못 올랐네. 그러면 이제는 삼성전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AI 수혜주로 한번 베팅을 해보자라는 그런 컨센서스를 충분히 모일 수 있고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롱숏 측면에서는 충분히 많이 오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이제는 이익 실현을 하고 그 사이 못 오른 삼성전자를 사자는 그러한 플레이북들이 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일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는 밸류에이션도 그러니까 아직은 좀 충분히 들어갈 만한 진입할 만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존 낸드 프레시가 올라가는 그러한 긍정적인 흐름 마지막으로 만에 여기다 하나 더 엔비디아의 그러한 차세대 HBM에 채택이 된다면 솔직히 이제 돼봐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그쪽으로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면 그럼 삼성전자의 레벨업은 분명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기대감만으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는 저렴하기 때문에 소위 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래서 제가 실적이 좋아지고 지난주에 좀 아쉬웠긴 했지만 아직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미리 실망하거나 발을 뺄 그런 상황은 분명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걸 갖다가 그 외국인들이 매수한 그 물량들이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쪽이었다고 보는데 우리 국내 기관들은 어땠나요? 대표님 보시기에. 그것도 뭐 삼성전자를 갖다가 뭐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이번에 삼성전자 좀 못 담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적 시즌 이번에 지나가면서 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예. 이미 사실 실적 발표가 예. 이미 났잖아요 숫자가. 그리고 남들과 이제 키높이 분명할 테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라 보통 합니다.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 예, 왜냐하면 SK 그 하이닉스는 PBR 지금 2.1배, 2.2배로 과거 최고점을 지금 뚫고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밸류에이션만 보면 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오로지 실적 개선만으로만 사야 되는 상황이고 반면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 갭,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멀티플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해외 투자자든 국내 기관 투자자든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국면에는 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앞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뭔가 순환매 로테이션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섹터를 봤을 때 최근에 보면은 뭐 유가 상승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 섹터가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제가 2월 말 정도부터 계속 IT 투자가 부담스러우시면 에너지로 가셔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로 지금 한 달 반 정도 실적 흐름은 확실히 에너지로 몰려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9번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에너지가 지난 한 달, 일주일 모두 최상위권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에너지는 신재생 쪽이 아니라 전통적인 아까 앞에서도 뉴스 브리핑할 때 엑소모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결국은 전반적으로는 그 유가 흐름이 좋고 워낙 상대적으로는 밸류에이션 싸고 그다음에 그 주주 환원 좋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이 지금 이 확실히 업종 얘기 개장하고 조금 더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막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특히 나스닥, S&P 500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고용 지표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는 지금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고 이번 주에 3월 달 CPI 그리고 P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3월 FOMC 회의록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강보합 출발입니다. 각각 2,718포인트, 코스닥 87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흐름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오늘 0.7% 올라갑니다. 85,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4% 상승합니다. 183,6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1.4% 떨어집니다. 375,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내림세입니다. 807,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올라갑니다. 69,700원이고요. 현대차가 1% 상승합니다. 228,000원이고요. 기아가 0.2% 상승합니다. 105,300원. 셀트리온은 약보합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8% 떨어집니다. 391,000원이고요. 네이버가 0.47% 하락하면서 19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뱀이 3%대 하락입니다. 233,0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6% 넘게 떨어집니다. 512,000원. 그리고 HLB는 2.9% 강세입니다. 88,600원이고요. 알테오젠이 1.2% 올라갑니다. 163,000원이고요. 엔캠이 11% 넘게 급등합니다. 지금 38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PSP가 0.1% 강보합으로 46,750원, 리노공업은 0.38% 떨어집니다. 261,0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이 소폭 상승합니다. 94,800원, 레인보우로보틱스가 3% 강세입니다. 183,200원, 이오테크닉스가 1% 상승하면서 24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수 흐름은 약보합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오늘도 강세입니다. 지금 캠트로닉스가 17% 급등하면서 36,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C도 3.6% 강세입니다. 14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필옵틱스도 4% 강세입니다. 지금 34,100원 선이고요. 그밖에 YC캠도 0.3% 상승합니다. 자, 오늘 유리기판에서의 대장주는 캠트로닉스네요. 지금 상승률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 말고는 오늘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카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갑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17% 급등합니다. 2,590원, 2,600원까지 올라가고요. 모트렉스도 지금 3.9% 강세입니다.
13,450원, 라닉스도 지금 7.9% 강세 3,990원이고요. 인포뱅크도 강세고요. DY도 2% 상승합니다. 그밖에 LG 이노텍도 2.8% 강세 보여주면서 20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지금 빠르게 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유로모픽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떨어짐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대 내림세고 그밖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도 좀 1% 하락 흐름 보여집니다. 그동안 좀 단기 올랐던 종목들 쪽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관건은 이런 섹터 쪽에서 얼마나 대기 매수 수요가 있는지가 또 하단을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좀 결정할 것 같고요. 이런 흐름도 좀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좀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각각 267억 원, 588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82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52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8억 원, 1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달러 환율은 60전 하락한 1,352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지금 보니까 시장 자체는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보자라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 와, 정말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어지네요. 그러네요. 예. 변동성 걸어두면 진짜 변동성 같습니다. 네네. 대표님 보시기에는 우리 주말 뉴욕장을 갖다가 제대로 반영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좀 최근에 보는데 국내 증시가 오히려 한 발 더 빠른 느낌도 들고요. 원래는 우리나라 늘 더 빨랐어요. 원래. 예. 시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민감하고요.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서 저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옛날에 같이 만나보면 네. 한국 시장을 미리 선행 지표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규모는 작지만 없는 게 없는 업종이 없는 게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네요. 웬만하면 다들 소위 전 세계적으로 탑 티어에서 경쟁을 하는 기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로미터 또는 선행 지표 그런 성격들이 강해서 한국 시장이 또 상대적으로는 입출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상당히 잘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 활용한 측면이 있다. 앞서 업종 로테이션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가가 이렇게 강세가 있고 상대적으로 모델란 에너지 업종, 사실 이제 유틸리티도 이제 일부는 좀 끌어올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사이에 재미없었던 업종들이 좀 강세로 오고 있고 반면에 지금 부동산은 확실히 좀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유는 금리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의 이자 연체율 이것이 지금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미국의 이제 리츠나 이런 것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금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내려가면서 이제 리츠 너무 싼 거 아니냐 했는데. 예상되는 이자 수입이 줄어들면은 완전히 그림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쪽이 좀 상대적으로는 고생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차를 두고는 좀 따라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트를 열어보시면 우리나라도 좀 미미하긴 하지만 맨 왼쪽에 보시면 에너지 업종이 주간 단위로 또 월간 단위로 플러스를 내면서 상당히 1등, 지난주에는 1등 업종이 됐고요. IT는 이제 삼성전자가 버텨주면서 사실은 플러스를 좀 잘 냈고 아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달리 반면에 우리 미국에서는 소재가 괜찮은데 워낙 요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소재가 좀 상당히 헤매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성 종목들을 찾아봤더니 메이저 종목들이 다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은 소재지만 사실은 내용은 사실 거의 2차 전지 전기 자동차와 연동돼 있는 연결돼 있는 업종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 업종을 자꾸 보여드리는데 그거를 이름만 갖다 보시면 안 되고 그 안에 실제로 구성 종목들이 뭐가 올라가서 지수가 올라간지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나라 투자에 연결을 해보시면 이게 대체로 시차를 두고 미국을 많이 따라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시다. 이런 방식은 개인 투자자들은 말씀드립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환율이 자꾸 오른 거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뭐 우리 원화만의 약세라면은 좀 걱정스럽겠으나 전반적인 달러 강세 와중에 환율 상승이다. 뭐 이런 어떤 진단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또 제가 듣기에는 약간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원자재 상승이나 금리 상승 그리고 달러 강세 지난주보다는 약간 경계감이 높아진 듯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간 것에 제가 주목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지금 정도면 금 가격이 사실은 실질 금리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실질 때문에 금리. 네. 금 가격이 내려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금에 대한 과매수 신호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예. 금 가격이 너무 급하게 빨리 올랐다.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에서의 리테일, 소위 ETF, 금 ETF에서는 자금이 많이 빠져나왔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뚫는 것에 있어서 이거 뭔가 이게 주는 신호가 있지 않느냐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차트 11분을 열어봐 주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금 가격은 뭐하고 가장 같이 움직이냐면 미국의 10년물 금리의 실질 금리의 역계열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올라가고요. 이게 지금 하늘색 선이 금 가격이고 짙은 파란색 선이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의 실질 금리를 역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제 좌측 계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0여 년간 거의 똑같이 움직이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분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분기가 많이 된 것의 큰 원인으로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은행들이 소위 리저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유고의 그 구성 요소 중에 금 비중을 엄청 늘렸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금을 많이 샀다, 중앙은행들이. 두 번째로는 중국과 인도 이런 나라들이 금을 많이 샀습니다. 리테일 고객들이.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끌어올렸는데 그래도 그렇지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좀 벌어졌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이야기로는 이거는 소위 테일 리스크, 꼬리 위험에 대한 그런 경계심도 분명 작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전반적으로는 좀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좋고 전 세계 시장이 이제 우상향으로 돌고 있어서 이게 전반적으로는 그 경기가 좋아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와서 금도 올라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저거는 분명 시장에 어쨌든 그런 테일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일부 금 보유를 늘리는 투자자들이 일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가가 대부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서학금이라고 하는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인데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고 또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실적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장이 올해 들어서 소위 대선이 있는 해에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셨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결국은 실적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실적이 좋았던 것이 M7. 네, 소위 M7의 그러니까 실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 장세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만 이것이 점점 소수한테 집중되면서 좀 우려감을 자극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향후 2년 동안 바텀업으로 그러니까 상향식 추정을 했을 때 향후 2년간 연평균 얼마나 성장할 거냐, EPS 성장률이. 그랬을 때 확실히 엔비디아가 가장 높죠. 거의 70% 이상 성장할 거라 보고 있고 연간. 그다음에 테슬라 17%, 메타 15%인데 테슬라는 지금 추정치가 계속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숫자를 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좀 돼 있는 상태고 말씀 주신 대로 애플 같은 경우는 시장 평균만도 못해요. 지금 한 3%.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많이 얘기하는 게 S&P 493, 500에서 7개 종목을 뺀 거를 보면 지금 연평균 한 3% 성장이고 올해는 지금 이익 조정 하향폭이 마이너스 한 6%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눈높이가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실적 기대감으로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 건 엔비디아, 메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수준.
나머지는 실제로 실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거꾸로 말하면 워낙 그들이 좋기 때문에 실적으로 장세가 유지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한둘이라도 삐끗하면은 이 미국 주도의 그런 시장이 지속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실적 시즌에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 양극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거는 뭐 낙폭이 이거는 뭐 급락이라고 표현될 만한 그런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 엔캠만 계속 날아가고 있고 이런 현상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엔캠도 이거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이 펀더멘털 반영이라기보다는 이거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게 뭔가 쏠림 같은데. 글쎄요, 이제 개별 종목까지는 제가 이제 네, 뭐 수급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큰 흐름은 올해 전기차 성장률이 급격하게 예상보다 못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 것 같고요. 미국의 대장주였던 테슬라가 지금 지난달 지금 판매 대수가 처음으로 지금 생산이 판매보다 더 많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이제 전기차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팔리는 속도가 둔화되겠다. 그러면 연관돼 있는 밸류 체인들의 실적이 생각만큼 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그런 예상, 컨센서스가 좀 더 확산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그 종목들의 멀티플을 보시면 상당히 높았잖아요. 지금 조정을 받았어도 여전히 높습니다.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펀더멘탈 악재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테슬라는 그 일론 머스크도 자기 회사 주가 보기도 보고 그 친구도 차트 보는 것 같아요. 중요한 국면에서 꼭 코멘트를 하죠. 트위터 한 방으로 지금 일단 160%를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에 의해서 이제 오르고는 있는데 8월 8일 날 가서 로보택시를 뭐 표현을 보면 언베일이니까 로보택시에 관한 베일을 벗겠다. 뭐 로보택시가 그날 뭐 출시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얼추 그 한마디로 지금 일단 현재 좀 급하긴 급한가 봐요. 그렇게라도 언론 플레이 내지는 립 서비스를 날리는 거 봐서는. 사실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나오면 좋죠. 근데 사실은 이 약속을 많이 했었던 거고. 근데 다만 과거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 한 3년 전에 처음에 오픈해놓고 양산까지 한 3년 넘게 걸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과거의 그러한 경험들을 좀 감안하셔서 로봇 택시도 지금 그 기대감 수준 관리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